이제 애플이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 이게 이제 굉장히 또 하반기 시장을 좌우할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SK하이닉스 말고 기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AI라는 사이클이 10년 사이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주가는 5년 남아 있는 거거든요. 오늘 모신 분은 IT의 신 이형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 반도체와 관련해서 AI 그 이슈, 이게 계속해서 확산이 되는 느낌이에요. 또 AI 온 디바이스, AI 이쪽 지금 애플의 개발자 회의 이후에 이러한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하드웨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다시 좀 재부각을 받지 않겠냐. 뭐 계속 이렇게 좀 퍼져나가는 가운데에서 또 들리는 이야기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 하여튼 지금 시장이 되게 혼란스러워요. 그 규제 때문에 또 매출에 한계가는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어떻게 현재 시장 보시는지 한번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엔비디아가 최근에는 거의 혼자 하드 캐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어제 새벽에는 조금 이제 조정받긴 했지만 실적 발표 이후로 굉장히 주가 흐름은 좋은 편입니다. 2022년 이제 11월에 챗GPT가 처음 공개가 됐고요. 그게 지금 이제 거의 1년 6개월, 1년 8개월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엔비디아 주가는 거의 10배 가까이 이제 상승을 했고, 엔비디아 친구들도 거의 다 지금 신고가 부근이고요. 국내에서는 단연 이제 SK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가 계속해서 주도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올해는 좀 주도주 흐름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상반기까지 놓고 보면 결국은 또 엔비디아와 그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시세를 주도하는 흐름입니다. 사실 6월에 지금 되게 중요한 이벤트가 2개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제 6월 10일 날 애플의 WWDC라는 이제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이제 애플이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 이게 이제 굉장히 또 하반기 시장을 좌우할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퀄컴입니다. 이제 퀄컴이 스냅드래곤 X 엘리트라는 칩을, 이제 원래 퀄컴은 모바일, 특히나 안드로이드 OS 칩을 주로 하던 회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윈도우 OS용 칩인데, 이 칩이 인텔이나 AMD의 칩셋을 거의 뭐 이렇게 압도할 정도로 뛰어난 AI 성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우리가 AI PC, AI 스마트폰, 뭐 이런 온 디바이스 AI에 좀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온 디바이스 AI 이것 때문에 뭔가 그러니까 디바이스가 되는 뭐 휴대폰이 됐든 PC가 됐든 확 증가가 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또 델 보니까 주가가 오늘 보니까 한 18%인가요? 폭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망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실적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실적은 되게 잘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실적은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왜 주가가 이렇게 밀리냐면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거죠. 왜냐면 이제 우리의 기대치는 엔비디아 정도의 서프라이즈 나와줘야지 이제 서프라이즈라 인정하는 거죠. 엔비디아가 전년 대비해서 매출 성장률이 262%였고요. 엄청나네요. 네, 데이터 센터 매출 성장률이 427%였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기대치들이 지금 네네, 다 맞아요. 눈높이가 높아졌군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어쨌건 이제 지금 미국의 중국 반도체 규제 이러한 그 액션들이 계속 나오는데, 근데 지금 나오는 뉴스, 중국 쪽 반도체에 대한 뉴스를 보면은 또 약진을 하고 있다고요? 네네. 사실 이제 미국의 제재가 전혀 뭐 효과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중국도 뭐 이에 못지않게 굉장히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지금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보시면요. 네. 일단 그 중국의 1등 파운드리 업체가 있습니다. SMIC, 중신고지라는 회사인데요. 여기가 원래는 세계 파운드리 업계에서 5등이었습니다. 5등. 그래서 1등이 TSMC고 2등이 삼성 파운드리, 이제 3위하고 4위가 이제 대만의 UMC랑, 그리고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즈,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즈는 원래 AMD의 그 제조 부분이 떨어져 나와서 만들어진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5번째가 SMIC였는데, 자, 이번 1분기 기준으로 SMIC가 UMC와 글로벌 파운드리즈를 제치고 3등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첨단 반도체에 대한 규제들이잖아요, 미국의 규제는. 근데 지금 이야기하신 이러한 파운드리 업체들,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는 좀 범용,
좀 낮은 단계 레거시 쪽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에 굉장히 많은 반도체, 특히나 파운드리 업체들이 있습니다. 뭐 SMIC도 있지만 화홍 반도체라는 회사도 있고요. 뭐 굉장히 작은 회사들도 많은데 SMIC는 선단 공정까지 하긴 합니다. 지금 7나노까지 양산을 성공했고요. 5나노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양산 물량이 굉장히 미미하다 보니까 의미 있는 선단 공정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중국 내에서는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단연 중국 당국의 어떤 밀어주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지금 그렇다면 이것이 가져올 그 뭐라 그럴까요? 중국의 이 범용 반도체에서 약진 그 파운드리 쪽에서의 이것이 글로벌 시장 혹은 우리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중국에서 28나노 이상급 팹이 한 30개 정도가 조만간 지어집니다. 아, 엄청 많이 지어지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그 65조 원, 그죠? 네, 그걸 이제 3차 빅펀드를 이제 조성을 했고 이게 이제 중국 기업들한테 흘러가면 이게 또 엄청난 또 투자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28나노 이상급 레거시 공정들은 거의 레드오션화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 관련된 업체들은 글로벌 전반적으로 다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TSMC도 사실 이쪽 레거시 공정에서 타격을 보고 있긴 해요. 근데 워낙 그 AI 가속기 쪽 선단 공정 수요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걸로 다 상쇄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쪽이 안 되는 뭐 UMC나 글로벌 파운드리스나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이제 좀 어려워지고 있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들 있잖아요. 네네. 뭐 넥스틴이라든지 뭐 제우스라든지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사실 중국 쪽 매출이 적지 않고요. 그런 회사들에 대한 이제 멀티플에 대한 고민을 주는 거죠.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버는데 저거 그만 카피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네. 그 뭐 팹이라든가 공장들을 파운드리 공장을 막 증설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장비가 막 들어가면서 좋은데 예전에 우리 조선주나 철강대처럼 네네, 이것이 맞습니다. 끝나고 나면은 요걸 기반으로 장비주조차도 중국에서 따라오게 될 거 아니냐?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파는 쪽에서도 팔면서 이게 카피를 할 걸 알아요. 아, 그래요? 네, 카피를 할 걸 감안하고 사실 프리미엄을 붙여서 파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쉽게 따라오지 못하는 첨단 공정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넥스틴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일부 제한된 거고요. 사실 미들 로우 쪽에는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사실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전체 그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그리고 그 가운데서 중국의 그 약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좀 자세하게 풀어봐 주시죠. 네, 뭐 그 사실 선단 공정이라고 하는 그 사실 선단 공정의 기준이 거의 10나노 미만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10나노 미만의 공정을 할 수 있는 파운드리 회사는 전 세계 2개밖에 없습니다. TSMC하고 삼성 파운드리 2개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제 이조차도 TSMC가 너무 압도적이죠. 네, TSMC가 60%가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이제 삼성이 이제 10% 초반까지 이제 줄었습니다. 원래는 10% 후반대였고 TSMC가 한 50% 초중반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AI AI 혁명이 시작되면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가 이제 레거시 공정들인데 그쪽에서는 지금 상당 부분 중국 쪽에서 많이 빨아 당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제 중국에서 팹리스 업체들이 또 되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네. 설계 업체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이야기하는 시모스 이미지 센서나 아니면 파워 반도체나 뭐 이런 쪽 이제 아날로그 칩 쪽은 사실 그렇게 선단 공정을 쓸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 뭐 차량 반도체 쇼티지 이슈 있었던 이제 MCU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쪽에 중국 내 물량을 중국 파운드리 업체들이 싹쓸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물량을 이제 사실 그리고 중국 당국에서도 자국 팹리스 기업들한테 기왕이면 이제 해외 기업 쓰지 말고 자국 기업 이제 쓰도록 어떻게 보면 사실상 반강제화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장비를 팔면 다 분해해서 이제 카피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최대 반도체 장비 업체가 나우라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나우라가 이번에 작년 매출 기준으로 전 세계 탑 10 안에 들었어요. 처음으로 들었고 작년 기준으로 8위까지 올랐습니다. 8위가 됐고 삼성 이제 장비 계열사인 이제 세메스가 기존에 9등에서 10등으로 몰렸죠. 그러니까 무려 6단계 점프를 했는데 아마 올해도 더 점프할 것 같아요. 나우라는. 그렇군요. 자, 지금 그렇다면
그 TSMC 우리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지금 TSMC에게 뭐 이번에 또 구글도 고객을 뺏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AMD는 잡았지만 이게 그러니까 주고받고 이게 도대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더라고요. 네, 사실 그 구글을 만약에 이제 뺏기게 되면 굉장히 뼈아픈 거죠. 네, 사실 아직 가뜩이나- 결정된 건 아닌가요? 뭐 사실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 뭐 이 가능성이 일말의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구글을 뺏기면 굉장히 좀 뼈아픈 거고요. 사실 퀄컴을 뺏길 때가 그 결정적인 사건이었잖아요. 그게 2022년 GOS 사태. 그 발열 문제가 사실 퀄컴 물량을 TSMC한테 뺏기면서 사실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구글까지 그렇게 가게 된다 그러면 구글 TPU까지 뺏긴다고 하면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건데 여기서 이제 또 희망적인 부분은 AMD를 또 선단 공장에서 유치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만회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사실 TSMC 쪽에 줄 서 있는 업체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TSMC의 어떤 그 파운드리 서비스가 원활하지도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오히려 낙수 효과는커녕 더 이제 그쪽 TSMC로 줄을 선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기술적인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삼성이 아직까지 미흡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한국 뭐 삼성전자의 부진도 있습니다만 또 그 외에 우리 한국 기업들도 있으니까 이 파운드리 혹은 이 반도체 쪽에서 한국의 지금 입지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어떤 선단 공정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5나노, 뭐 4나노, 3나노 이런 쪽에서 경쟁은 두 개밖에 없잖아요. 지금 TSMC하고 삼성 파운드리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기회는 있는데 최근에 이제 치고 들어온 업체가 있죠. 인텔. 네, 인텔이 사실 지금 선단 공정 쪽에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똑같죠. 인텔에 대해서 믿을 거냐? 그렇죠. 네, 믿지 못할 거냐? 이게 대한 삼성전자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보면 이제 인텔도 그렇게 무난하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인텔의 로드맵 자체는 굉장히 공격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마냥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은 뭐 지금 TSMC하고 또 어떤 격차가 벌어지는 것만 걱정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지금 인텔도 파운드리에서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본진이 털리는 게 더 걱정이긴 하죠. 디램 쪽에서 보면 메모리 시장에서 보면 SK 하이닉스한테 사실상 이제 기술 주도권을 내줬잖아요. 네. HBM이라는 이제 기술 주도권을 내줬고 그러면 이제 SK 하이닉스를 빨리 또 HBM에서 추격하려고 했는데 이제 마이크론이 오히려 지금 더 삼성보다 더 상용화 속도가 빠르고 있죠. HBM3 쪽에서는 지금 삼성은 아직까지 엔비디아 코어를 못 받고 있는데 마이크론은 지금 코어를 통과하고 양산까지 지금 계획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이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마이크론한테조차도 밀리는 이유가 뭘까요? 기술력 하면 우리가 삼성이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미반도체를 자꾸 배제하는 그 기술을 배제하는 자꾸 방향이 잘못된 거 아니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긴 해요. 일단 저는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사실 삼성의 기술력이 그 사이 많이 뒤쳐져 있어요. 이번에 전영현 저 부회장이 이제 오면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코멘트를 했거든요. 기술 우리 주도권은 굉장히 많이 훼손돼 있다라고 처음으로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디램 그냥 일반 디램 있잖아요. DDR5 쪽에서 네네. 보면 그쪽 선단 공정 기술이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한테 뒤쳐져 있어요. 그래요? 네. DDR5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삼성이 주력으로 하는 게 1A라는 공정이 주력이거든요. 네. 1A는 14나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1B 공정 12나노대로 빨리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이 여기서 제일 늦습니다. 네. 그리고 왜냐하면 선단 공정이 뒤처지면요, 그 칩 자체에서 나는 열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거를 디램 자체에서도 열이 많이 나는데 이걸 쌓아서 올리니까 열이 더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엔비디아 콜 테스트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이 뭐 정확한 내용은 아직까지는 뭐 확인은 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보도상으로 보면 열하고 전력 소모에 대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네. 사실 근데 반도체에서 열하고 전력 소모가 거의 다거든요. 그러게 발열 문제는 설계 자체를 변경해야 된다라는 네. 의견도 있긴 하던데요.
그렇죠. 뭐 그래야 될 그럼 수도 시간이 있죠.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아마 원A를 지금 뭐 다시 그 리뉴얼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차세대 공정이 이제 원B나 원C 쪽에서 뭔가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참 여러 가지로 지금 삼성전자가 내후 외환에 휩싸인 것 같아요. 파업 문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상황인데, 근데 그나마 어쨌건 저희가 그 HBM 관련해서 이제 계속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는 건 한미반도체라든가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쪽에서의 기술이 하이닉스를 선두로 해서 뭔가 독점적인, 그러니까 아주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위안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HBM 관련해서 혹시 중국 쪽에서의 이게 치고 올라올 가능성, 요건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그 디램을 하는 회사가 이제 창신 메모리가 있거든요. 그 CXMT라고 하는데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도 지금 디램뿐만 아니라 HBM 쪽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HBM 양산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거기는 그 EUV 공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EUV 공정이 없기 때문에 10나노 후반대까지는 기술이 어느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9나노, 18나노 때까지는 온 것 같은데, 지금 HBM 만드는 것들은 보통 지금 10나노 초중반대잖아요. 뭐 14나노, 12나노 때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런 디램을 만들 수가 없어요. 창신 메모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쌓아서 하더라도 하이엔드 쪽 HBM을 하기 힘들 것 같고요. 뭐 그 전 세대 제품 뭐 HBM2E나 뭐 HBM2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또 자국 내에서 또 소비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중국 내에서 시장이 있잖아요. 혹시 이 파운드리 쪽에서 이 첨단 HBM이라든가 이거 좀 첨단이니까 여기는 중국이 기술 개발을 했다 하더라도 엔비디아 가장 큰 어떤 수요처 그 이런 쪽에서 못하게끔 구매를 못하게끔 미국 정부가 조치를 취할 것 같기는 한데, 혹시나 이 일반 파운드리 범용 파운드리 쪽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아직까지 미국 당국에서 전공정 말고 후공정 쪽에 규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 공식적으로는 14나노 미만의 파운드리 공정 기술을 못 들어가게 막았고요. 그리고 128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 그리고 19나노 이하의 디램 기술을 못 들어가게 막았는데, 일단 메모리 대해서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한테 예외 조치를 인정해 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 팹 업그레이드는 이제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빨리 테크 마이그레이션 해놔야 되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후공정에 대한 규제는 없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나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는 이게 제재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잘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범용 반도체 하면은 몇 나노 정도까지가 범용 반도체라고 봐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의 주력 나노가 어떻게 되죠? 범용에서? 일단 이제 용도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뭐 프로세서류들 있잖아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뭐 AP나 이런 쪽이나 아니면 프로세서, 뭐 CPU나 GPU 같은 것들은 뭐 4나노, 3나노가 이제 주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통신칩 이런 거 이제 5G 통신칩 이런 것들은 한 7나노 뭐 이런 정도까지 많이 내려왔다고 보면 되는 거고, 우리 이야기는 범용이라고 하는 칩들은 파워 매니지먼트 IC 쪽이나 이제 CMOS 이미지 센서나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나 뭐 그리고 아날로그 반도체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28나노 이상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은 거의 규제 제재가 없다고 거의 보시면 되고, 중국이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물량을 막 그 엄청나게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쪽은 이제 그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한국의 그 파운드리 업체로서 뭐 가장 그 우리가 손에 꼽을 수 있는 거는 그 DB 하이텍 그리고 어떻습니까? 거기는 8나노가 중심이라고 알고 있는데. 8인치 웨이퍼. 8인치 웨이퍼가 기준이고요. 지금 이제 국내 그래도 그 레거시 쪽에 파운드리를 하는 회사는 DB 하이텍이고, 그리고 SK 하이닉스 쪽에 이제 자회사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시스템 IC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그 어떤 그 8인치 웨이퍼가 주력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키파운드리즈라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예전에 매그다칩의 어떤 그 제조 부문을 또 인수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뭐 어떤 8인치 웨이퍼, 그러니까 레거시 공정 쪽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그런 쪽은 이제 사실 중국 때문에 녹록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는 특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날로그 쪽에서 특히나 하이 볼티지나 이런 쪽에서 좀 나름의 특화를 해서
좀 이제 중국하고 좀 다른 거, 조금 특별한 거 그런 것들 좀 해서 좀 시장을 지키려고 하는 뭐 상황이죠. 네. 그러면 혹시 SK 하이닉스도 어쨌든 파운드리 업체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어떻습니까? 규모라든가 비전, 이 파운드리 쪽에서도 뭔가 어떤 큰 성장을 거둘 가능성 이런 게 있을까요? 기대할 만한 게? 일단 이제 파운드리에서 사실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성장을 하려면 삼성 파운드리처럼 선단 공정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사실 SK 하이닉스가 그럴 만한 여력은 없어요. 지금 D램 쪽에 투자하기도 버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HBM 캐파를 투자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엔비디아가 돈을 꽂아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이번에 그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제 그 재무제표를 보면 계약 부채라는 항목이 있어요. 네. 계약 부채가 지난 4분기가 1조 5천억 정도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2조 7천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부채라는 게 뭐냐면 미리 돈을 주고요. 고객사가 물건으로 만들어서 갚아줘라는 거거든요. 성금. 네, 맞습니다. 선수금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SK하이닉스가 지금 HBM 쪽도 투자하기가 막 지금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걸 또 파운드리까지 한다는 건 쉽지 않고요. 파운드리는 그리고 팹 하나 만들면 보통 20조. 아, 엄청나게 돈이 드는군요. 엄청나게 돈이 들어요. 파운드리는 쉽게 그러니까 이 캐파가 돼야 되니까 맞습니다. 이게 쉽지 않겠네. 그래서 예전에 그 UMC나 글로벌 파운드리즈도 왜 14나노까지 하다가 스탑을 했냐면 10나노까지 내려올려놓고 하니까 이게 투자 규모가 너무 큰 거죠. 사실 그 글로벌 파운드리즈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아랍 쪽 국부 펀드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수준이다 보니까 10나노 공정 개발을 포기했습니다. 몇 년 전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상황, 이 가운데에서 어쨌건 중국의 반도체주들이 그 파운드리 쪽에서 약진이 있고 그것을 통한 우리 그 반도체 장비주들 지금은 호황이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혹은 중국에서의 그 카피 본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멀티플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은 지금 좀 해봐야 될 때다. 지금은 좋지만.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HBM 관련해서 뭐 엔비디아 영업이익률이 뭐 87%니 78%니 뭐 7, 80%대의 어떤 이익률 얘기하면서 이건 거의 독점적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가겠느냐. 그 얘기는 결국 HBM 지금 아주 좋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좋을 수 있겠냐에 대한 또 고민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몇몇 투자자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이제 작년 분위기를 보면 이제 HBM이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이기는 한데 이게 사실 메인이 될지는 모르겠다라고 보는 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맞아요. 전체 매출 가운데서 도대체 몇 프로 차지하지 하이닉스에? 그렇죠. 이 얘기들 많이 했죠. 맞습니다. 이거 뭐 비중도 얼마 안 되고 사실 이게 시장이 커지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다 반성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지금 HBM 시장에 대한 추정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골드만삭스가 반성문 썼습니다. 그래서 당초 자기들 3월에 제시한 것보다 30% 상향 조정해서 지금 발표를 했고요. 2026년이 되면 300억 달러 시장으로 이제 커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거보다 훨씬 더 저는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쓰는 반성문 중에 하나가 이게 D램 시장의 메인이 되지 못할 거다라고 이제 보는 쪽들은 이게 이제 D램에서 메인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만간 1, 2년 안에는 전체 D램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까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금액 기준으로 30% 이상 될 것 같고요. 공급 기준으로도 거의 20%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조만간 얼마 머지 않아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반성문 쓰는 거는 일반 DDR5 대비해서 HBM의 이제 비트당 단가가 한 6배, 7배 비싸거든요. 네. 네, 요게 이제 축소될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프리미엄이 축소될 거다라고 했는데 마치 그냥 우리나라 아파트처럼 강남 아파트와 외곽 아파트 간의 가격 갭이 벌어지는 것처럼 HBM도 계속해서 가격이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렌드 포스가 내년에 HBM 평균 판매가 ASP에 대한 전망치를 5에서 10% 상향 조정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프리미엄 갭이 줄어서 비트당 단가가 한 3배 수준으로 줄어들 거다라고 보는 쪽이 많았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다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 이런 상황이 오면 그 애널리스트들은 참 민망한데, 네. 근데 그 이제 지금 HBM3에서 넘어가서 3E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시장의 관심은 3도 잘 어려웠던 삼성전자가 3E에서 어떻게 과연 잡을 수 있을 것이냐 그
어떤 자신감을 보이기는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 또 3E 같은 경우는 HBM도 지금 3도 마진율이 높은데 더 높을 예정이라면서요? 네, 네, 맞습니다. 일단 이제 사실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이제 뉴스 플로우들을 보면 삼성이 HBM3는 못했지만 HBM3E는 잘할 거다라고 이제 그런 식의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퀀텀 점프를 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었고요. 실제로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저는 곱셈하고 나눗셈은 잘 못하는데요. 미분하고 적분은 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게 이번에 그 엔비디아 퀄 이슈를 통해서 또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HBM3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HBM3는 호퍼 100, H100에다가 이제 주로 적용이 되는 거고 2분기부터 H200이 양산이 되고 있어요. H200부터 지금 HBM3E가 채택이 되고 있는데 여기도 사실 이제 마이크론이 납품하기로는 했어요. 양산 콜을 받았는데 마이크론이 납품하는 물량은 굉장히 미미하고요. 그리고 삼성이 공급하는 물량은 없죠, 거의. 네, 올해 한 4분기나 돼야지 좀 이제 물량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HBM3E 8단 같은 경우는 거의 SK 하이닉스 또 독점 체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최근에 SK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 주가를 끌어올린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시장 규모, HBM의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더 확장이 될까요? 일단 지금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이제 공개한 자료가 제일 최신 데이터인데요. 일단 올해 시장 한 150억 달러 정도로 보고 있고요. 20조 원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죠. 그리고 내년이 230억 달러, 내후년이 이제 300억 달러 정도로 보고 있는데, 1년 전체 디램 시장 규모가 한 900억 달러? 네, 900억 달러 정도 돼요. 네. 그러면 300억 달러 하면 이제 거의 3분의 1 수준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마 요때쯤 되면 디램 시장이 아마 1000억 달러 시장을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서 지금 300억 달러 한다 그러면 거의 이제 30% 점유율 정도 한다고 볼 수 있죠. 네. 뭐 나오는 뉴스 보면은 내년도 물량 SK 하이닉스는 이미 다 완판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연구를 계속 해달라는 그 엔비디아 쪽의 이야기가 요청이 계속 뭐 쇄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하던데 이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엔비디아 자체에서 늘어난 수요도 굉장히 크고요. 왜냐하면 이제 엔비디아가 올해는 H100에서 H200으로 전환하는 상황인데 H100은 HBM3를 80GB를 써요. 근데 H200 같은 경우는 HBM3E를 144GB를 씁니다. 그리고 연말에 나오는 블랙웰 아키텍처 B200 같은 경우는 192GB를 써요. 그리고 내후년에 나오는 이제 그 블랙웰 아키텍처 어떻게 보면 더 개선된 버전 같은 경우는 288GB까지 이야기합니다. 칩당. 그러면 이게 기존에 80GB 쓰는 것에 대비해서 지금 몇 배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네, 칩 하나당 늘어나는 게 이 정도고, 그리고 엔비디아 외에 AMD도 써야 되죠, HBM을. 그리고 지금 NPU 개발하는 업체들도 HBM을 점점 쓰는 추세예요. 국내 보면 이제 우리 3대 NPU 업체 있잖아요. 퓨리오사 AI, 리벨리온, 그리고 사피온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도 최신 버전의 칩들은 지금 대부분 HBM을 채택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럼 그런 쪽 수요를 생각하면 이 HBM이 우리가 당초 너무 보수적으로 추정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당초 올해 이제 HBM 수요 전망치가 올해 한 82GB 정도로 봤었고, 내년이 한 110억 GB 정도로 봤어요. 근데 최근 나오는 데이터들은 이제 올해 92억 기가비트로 늘렸고요. 그리고 내년은 140억 기가비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금액, ASP는 더 올라가니까 금액 시장은 더 커질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렇게 그 엔비디아의 영업률이 70-80%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HBM 공급하는 곳들 또 좀 가격 인상 요구 좀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판매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엔비디아가 올려준 거죠. 가격을 올려줬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 너도 좀 먹어. 그래봐야 자기네 네, 계속 맞습니다. 크게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너도 좀 먹어처럼 좋은 마음은 아니고요. 지금 팔아야 되는데 이게 또 올려달라네. 네, 병목이에요.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 서버 업체들이 야 빨리 칩 가속기 줘, 엔비디아 칩 줘라고 하는데 이 생산을 하려고 보니까 TSMC의 코어스라고 하는 2.5D 패키징 병목이었는데, 자 그거 TSMC한테 엄청 가서 압박해서 캐파 늘렸어요. 그래서 좀 풀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HBM이 난리죠. 네, HBM이
삼성이 원래 해줘야 되는 것을 전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SK 하이닉스한테 더 지금 엔비디아가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네. 삼성전자가 빨리 좀 뭔가 네. 만들어내 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오죽하면 와서 어프로브드라는 사인까지 해줬겠어요. 네. 근데 그 TSMC 네. 코어스 최종 수율이 60-70% 수준이다. 근데 이 코어스가 이게 뭔지 이 기술이 네네. 요것도 좀 설명을 잠깐 해주시죠. 일단 코어스라는 거는 이제 GPU가 있고 엔비디아 이제 GPU가 있고 HBM이라는 DRAM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 실리콘 인터포저를 가지고 2.5D로 패키징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2.5D 패키징인데요. 이게 무지하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게 수율도 잘 안 나오고요. 만들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량이 또 많이 나니까 HBM을 양품을 갖다 줘가지고 만드는데 멀쩡한 양품을 또 여기서 분량 나면 버려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HBM 수율도 70%밖에 안 나와요. 지금 SK 하이닉스 정도만 70%고 아마 다른 회사들은 50%도 안 될 겁니다. 수율이. 그런데 HBM에서도 그렇게 수율을 까먹는데 이걸 또 2.5D 패키징 하는 데서도 또 그렇게 까먹으니까 공급량이 늘어날 수가 없죠. 네, 늘어나기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지금 공급은 부족하고, 네. 엔비디아도 사실은 굳이 이거를 물량을 적게 팔고 가격을 올릴 생각보다는 빨리 많이 밀어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급망 자체가 너무 불안하죠.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HBM3 여기에서 거의 독점적 상황이 SK 하이닉스 이 지위를 누리고 있는 건데 3 이쪽에서의 상황 지금 단계라면 뭐 당연히 이것도 가져갈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일단 그 상황 한번 설명해 주시죠. 3 이쪽에서의 SK 하이닉스의 입지. 일단 아직까지 독점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SK 하이닉스 말고 기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선수금을 더 준 것 같아요. 아마 추가로 더 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또 공교롭게 최근에 SK 하이닉스 청주 팹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잖아요. 아, 네. 네, M15X라는 이제 팹을 또 지금 발표를 했었고 제가 올 초쯤에 나와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SK 하이닉스가 작년 말에 낸드 플래시 쪽 인력들을 청주 공장 쪽으로 막 모으다가 갑자기 올스톱하고 다시 빼겠다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지금 보니까 HBM이 너무 부족할 것 같으니까 거기 낸드 팹 갖다 놓고 이럴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청주 쪽에는 TSV 같은 이제 HBM 생산을 위한 그 캐파를 확보하기도 부족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게 결국은 엔비디아는 삼성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해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100% 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쪽에 빨리 투자해, 빨리 올해 더 니네들이 투자하기로 한 것보다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돈을 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신규 팹에 대한 부지도 지금 터파기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SK 하이닉스 입장으로서 정말 하늘이 좀 기회네요. 맞습니다. 지금 이 여러 가지 것들이. 근데 결국 이거에는 바탕이 그 AI 데이터 센터의 확장, 그로 인한 수요 발생 이건데 이 데이터 센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데이터 센터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져요. 왜냐면 기존에는 우리가 그 챗 GPT라는 걸 쓰면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이렇게 프롬프트를 주면 답변을 이만큼 뽑아주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구글에서 검색할 때보다 거의 이게 한 전력 소모가 10배 정도가 늘어요. 네. 그리고 그만큼 많은 컴퓨팅 연산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는 프롬프트 입력하면 달리 같은 데서 이미지 뽑아주잖아요. 이것도 훨씬 더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고 전력 소모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연말에 동영상 오잖아요. 소라. 네, 소라가 오면 이 데이터 센터 컴퓨팅 파워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요. 근데 소라는 확실하게 이번에 이제 공개되는 건가요? 그것도 설왕설래가 있던데 논쟁이 안 한다 일부러 그것도 이제 뭐 계속해서 좀 말이 조금씩 바뀌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오픈 AI에서 중량감 있는 인사가 이야기한 거로는 연내에 출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당연히 그러면 오픈 AI가 하면 구글도 해야겠죠.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 구글이 이번 행사에서 자기들도 그 소라 같은 모델을 공개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해야 되는 거고. 사실 SK 하이닉스가 운이 되게 좋은 게요. 인텔의 낸드 사업부 솔리다임을 따낼 때만 해도 저거 눈탱이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여기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정말 운이 좋게 이게 동영상 생성형 AI 속도가 너무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SSD 수요가 폭증하면서 낸드 플래시 쪽이 좋아지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솔리다임이 하는 그 QLC라는 방식, 쿼드러플 레벨 셀이라는 방식 자체가 되게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리다임이 하는 프로틴 게이트라는 기술하고 굉장히 잘 맞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동영상 AI가 없었으면 이건 사실 필요가 없는 기술이 될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이 좋은 거죠.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그렇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H200 이거에 대한 기대감, 이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코어스와 HBM 병목 해결,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심각하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인가요? 아니면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된 문제인가요? 또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는데요. 이게 막 확 좋아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적을 뽑아내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만약에 엔비디아가 이런 부분들이 해결됐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보지도 못했던 숫자들을 보게 될 겁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 매출, 네. 주가 여러 네, 가지로. 맞습니다. 모든 게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생산이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런 숫자를 뽑아내고 있는 게 대단한 거죠. 네, 엔비디아가. 이 칩이 추론 칩과 데이터 트레이닝 칩 이게 좀 다른가요? 예, 사실은 뭐 데이터 트레이닝이나 추론도 다 엔비디아 칩으로 하면 제일 좋아요. 네, 엔비디아 칩으로 하면 짱입니다. 근데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비싸니까 데이터 트레이닝이 더 중요하니까 일단 데이터 트레이닝에서는 엔비디아 최성능 최고 성능 칩을 쓰고요. 추론은 사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서비스 단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서비스 단가니까 이제 코스트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코스트를 생각해서 제일 어떻게 보면 저렴하게 가성비를 구현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추론에서는 이제 AMD 칩도 좀 쓰고, 사실 지금 추론에 엔비디아의 구형 칩들 많이 써요. 암페어, A100 같은 칩들 A100. 많이 쓰고 있고, A100 그 칠라노 그 예전 칩들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AMD 칩도 좀 쓰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주문형 반도체, 자기들이 설계한 ASIC 같은 것들 많이 쓰려고 하고 있고요. 뭐 구글이 대표적으로 TPU 같은 것들 쓰고 있고, 아마존은 이제 뭐 인퍼런시아나 이제 트레이니움 같은 자기들이 설계한 칩들 쓰고 있고, 메타도 이번에 와서 올 초에 삼성하고 미팅하고 갔잖아요. 네. 그게 이제 자기들 자체 설계인 아르테미스라는 칩을 또 이제 써야 되니까 거기다 이제 추론용으로 많이 쓰려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데이터 센터에는 저 H200 같은 H200이나 이런 고성능 칩이 이제 데이터 그쪽으로 사용이 되고 트레이딩, 예. 트레이딩 쪽으로 사용되고 이쪽 추론할 때는 네. A100 같은 네. A100이나 이제 그 AMD의 MI300X나 아니면 같이 이제 섞어서 쓰는군요. 네, 맞습니다.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지금은 유료 가입자들한테 돈을 받지만 서비스 해주는 비용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해주면 해줄수록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스트를 낮춰야 되는데 아마존 같은데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데도 보면 기존의 엔비디아 칩 대비해서 자기들 자체 설계 칩을 썼더니 비용이 절반이나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더라는 거죠. 네. 네,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코스트는 떨어지는데 엔비디아의 쿠다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쿠다의 소스 파일들을 다 컴파일해서 써야 되는데 그걸 다시 또 올려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낸드와 관련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낸드 쪽이 지금 이제 좀 가격 삼성전자에서 가격을 뭐라 그러죠? 급인상? 네네. 올려버리고 그다음에 물량도 증가하고 있다. 뭐 감산도 하고 그러면서 SK 하이닉스도 거기에 대한 수혜, 뭐 중국에 대한 수혜, 그다음에 컨트롤러 IC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퍼지는 그 반응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최근에 들어서 되게 중요해진 부분인데요. 일단은 낸드 플래시, 그러니까 그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해지는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는 거는 결국 동영상 때문에 그래요. 동영상 때문에 데이터의 양을 크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데이터의 양을 크게 하려면 사실 HDD를 써도 되잖아요. 기존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싸니까. 그러면 왜 HDD를 안 쓰고 SSD를 쓰려고 하냐면 HDD를 쓰면 전기를 많이 씁니다. 지금 요즘 전기 때문에 난리잖아요. 데이터 센터 전기 때문에 난리인데 그러면 HDD보다는 SSD를 많이 쓰는 게 낫겠죠. 그래서 SSD를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꾸려서 양을 많게 하겠다라는 게 지금의 어떤 기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SSD의 성능을 좌우하는 거는 물론 이제 낸드 플래시도 좋아야 되지만 컨트롤러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컨트롤러 IC 기술이 되게 중요해지는데 그게 사실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술하고 거의 직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에는 SK 하이닉스가 주로 이제 자기들의 설계에서 자기들 팹에서 주로 많이 만들었어요.
대표적으로 HBM 같은 것도 제일 밑에 보면 로직 다이가 들어가잖아요. 네. 베이스 다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자기들이 설계해서 자기들이 그냥 만들어서 썼어요. 근데 이게 요 다음 버전 HBM4 같은 경우는 이제는 베이스 다이가 7나노 핀팻 공정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7나노 핀팻 공정이 없잖아요. SK하이닉스가. 네. 그러니까 이제 TSMC 쪽에다 많이 의뢰하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제 SSD 컨트롤러 IC 같은 것들도 TSMC에다가 의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결국은 이제 이 AI 앞으로 그 수요 그리고 활용도가 얼마나 증가하느냐에 따라 이 관련된 우리가 언급했던 이러한 것들의 성장이 계속 이어질 텐데 지금 LLM 그 거대 AI 모델 이것에 대해서 각국마다 지금 개발 중에 있고 돈을 쏟아붓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그 네이버 이야기하면서 되게 이제 대표님하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 네이버가 사실 기회가 있다라는 게 이제 결국 소버린 AI라는 거잖아요. 자국의 AI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AI에 대해서 과거 혁명하고 AI 혁명이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터넷, 월드와이드 웹하고 모바일 혁명이 다른 거는 정부가 그냥 지원자였잖아요. 네. 그냥 기업들이 하는 건데 기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매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좀 안 되면 이제 산업 지원해주고 뭐 제도 개편해주고 이런 거죠. 근데 AI는 정부가 플레이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AI 기술 때문에 우리의 국방 전쟁 기술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AI가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요. 포션이 점점 커집니다. 2030년 되면 AI가 사실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네. 그러면 정부가 이거를 기업들한테 열심히 하세요라고 던져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미국 AI 업체, 미국의 빅테크한테 AI를 의존하게 되면 우리는 데이터만 쪽쪽 빨리는 디지털 식민지가 돼요.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큰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게 유럽입니다. 유럽. 예. 그러니까 자국 기업마다 다 이 소버린 AI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소버린 AI를 하겠다고 이제 하는 건 당연히 중국은 할 거고요. 중국은 자국의 어떤 데이터가 해외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고 유럽하고 인도 같은 데서도 지금 소버린 AI 이야기했고 지금 영국하고 프랑스 심지어 일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이 요거를 하려고 라인에 대해서 좀 이제 꿀꺽하고 싶은 생각이 거기에 또 이런 네, 맞습니다. 또 복선이 있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에 LLM 하려면 컴퓨팅 파워하고 빅데이터잖아요. 근데 컴퓨팅 파워는 일단 뭐 나중에 엔비디아 칩 풀리면 어쨌든 이거 사면 되잖아요. 칩 사서 데이터 센터 꾸리면 되는데 빅데이터는 플랫폼이 없으면 가져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미국 빅테크 빼고 비영어권에서 이만큼 빅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은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일본 정부가 가지고 싶은 겁니다. 네. 지금 보니까 뭐 영국도 그렇고 인도 한 인구가 많은 곳들은 어쩔 수 없겠네요.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중국. 뭐 근데 이런 곳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완료가 되고 하면 또 그걸 돌리기 위해서 또 데이터 센터들이 또 확충되고 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비디아가 이번 사이클이 이제 막바지 온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구글 같은 업체들이 이제 아직까지 그 업체들도 충분히 못 샀는데요. 그 업체들이 이제 다 사고 나면 이제 델이나 뭐 HP 같은 그리고 이제 일반 이제 그 금융회사나 통신회사들이 또 사야 되죠. 그래서 일반 그런 쪽에서도 이제 수요가 있고 이제 그게 다 차면 이제 소버린 AI. 그러니까 요즘에 인도 같은 데는 막 자기들 엔비디아 칩 샀다고 막 이런 거 유튜브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수요가 이게 낙수 효과가 되면 이제 아직까지 사이클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산업화가 어느 정도 돼가는 혹은 미래에 대한 어떤 국가적 자신감 혹은 자존감이 있는 이런 국가들은 스스로 자국의 언어를 기반으로 한 이 LLM을 만들려고 할 이 수요가 이게 여러 개가 있겠네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을 3년째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 그때 부총리가 우리나라 왔었을 거예요. 그때 국가 재건 산업 사업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 우크라이나가 지원해달라고 했던 부분이 우크라이나어 기반의 LLM 개발이었어요. 네이버를 딱 집어가지고 같이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게 한 1년 전이었는데 결국 이런 흐름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전쟁하는 나라 입장에서 AI가 제일 효과적이지 않아요. 네. 지금 드론에다가 AI 심어가지고 공격하고 무인 로봇이 군사 죽이고 이런 건데 그런 거 보면 AI가 이만큼 파워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들도 반드시 AI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이 계속해서 이 전방 사업
산업들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개연성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AI 반도체 혹은 뭐 데이터 센터 혹은 HBM 관련된 이 산업 밸류체인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올 하반기가 시장이 저는 녹록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뭐 올 하반기가 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시 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번 AI라는 사이클이 10년 사이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주가는 5년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5년 사이클을 간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혹은 산업에 투자하시는 가족분들은 한번 차분하게 지금 우리 이영수 대표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잘 씹으시면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과 한번 잘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이영수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